자, 첫 번째 이슈는 문재인 정부도 비껴가지 못한 인사 참사입니다. 다양한 이야기거리와 이슈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청문회까지 간다고 했지만 불과 9시간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우선 기자회견 때 안경환 전 후보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 이후의 제 삶이 학자로서 글쓴이로서 살아온 제 인생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제 70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기자회견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평가를 받겠다까지 해서 그 전에도 이미 사퇴 목소리가 나왔었지만 그걸 거부하고 의지를 보였거든요. 완주하겠다라는. 그러나 9시간이 지나면서 자진 사퇴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께 먼저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인사청문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저녁이 되니까 자진 사퇴로 결론이 났습니다. 9시간 사이에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여론이 급속하게 안 좋아진 거죠. 11시 기자회견 할 때만 해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불붙는 여론을 좀 잠재우고 시간을 좀 인사청문회 상황으로 좀 돌리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대가 전혀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오히려 회견이 더 역효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 그 여론이 무섭거든요. 반성해야 될 시점에 반성하지 않고 자기 변명하고 오히려 자기 주장을 하는 이 형태를 지금 사실 국민들이 용납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됐었고 그런 여론의 악화에 따라서 여당에서 청와대에 건의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청와대 내부에서 또 반응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지켜보고는 있지만은 청문 과정에서 조금 이상한 얘기 나오면 지명 철회할 수도 있다. 굉장히 강한 사인입니다. 청와대에서 당신 편 들어주지 않겠다는 사인이거든요. 고립무원의 상황에 내몰렸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좀 악화된 여론 속에서 아들에 관련된 문제든지 또 이런 여론들이 나오니까 안경환 후보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여당과 청와대가 돌아서 있는 상황.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정말 기록의 무서움, 기록의 중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직에 나서기 위해서 중요한 자리에 앉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에 대해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자문해보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 시간을 국민의 입장에서 좀 목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안경환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기 전에 한 4시간 전쯤에 청와대가 입장 발표를 수차례 발표를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결정적 하자가 나온다면 지명 철회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파문이 좀 더 복잡해지게 가니까 또 청와대가 하는 길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청문회 과정까지 지켜볼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공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청와대가 사퇴를 스스로 하라고 사인을 준 겁니까? 아니면 오락가락한 겁니까? 박정호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과거 근무를 하셔보셨으니까 청와대 시스템상에서 이거는 좀 어떻게 짐작이 가는 겁니까? 과거 제가 근무했던 시절에 유추해서 보면은 저는 오락가락이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단 저는 더 심각한 게 안경환 후보자가 11시 기자회견을 하고 9시 다 돼서 저녁 9시 다 돼서 이제 사퇴를 하고 이런 과정 중에 11시에 기자회견을 해서 사퇴가 아니라 그냥 가겠다라고 하는 판단 이전에 이미 청와대하고 수차례 저는 협의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혼자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자회견 때 냈던 자기의 입장도 역시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치고 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말씀 주신 이런저런 반응이 나온 거는 안에서 굉장히 많은 혼선이 있었고 최종적인 결심을 그때까지도 못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심 그다음에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계속 시간을 벌기 위한 이런저런 멘트가 나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양문석 이사장께는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보도에 따르면 아직 100% 확인은 되고 있지 않지만 여당 쪽에서 강한 의견 건의를 해서 그거를 청와대가 좀 받아들인 듯한 모습으로 해서 자진 사퇴가 결정됐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윤곽은 잡히고 있는데 아직 사실 확인은 정확히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안경환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위장 결혼 신고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아들 관련 문제였을까요? 저는 위장 결혼 문제는 그 네. 전날에 나왔던 문제고, 그다음에 11시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죠. 그 해명을 하려고 노력을 그거에 대해서는 했었잖아요. 본인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예.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자회견장에서 해명했던 게 후폭풍이 아니라 예. 그 기자회견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고 일정하게 지지자들에게는 예, 예. 설득력 있는 설명이었고 사과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사건이 두 개가 있죠. 그 아들 서울대 입학 문제가 하나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학력 위조 혐의가 있었습니다. JD 그 법학 박사와 그게 JD 본인의 학위 문제였죠. 예, 본인의 학위 문제인데 JD와 법학 박사는 좀 그 구분을 한다네요. 의사로 치면 의학 박사하고 레지던트 차이가 JD라는 게 레지던트 정도 급이랍니다. 소위 말하는 실무형 박사라고 이제 예, 이야기를 예. 하는데 이런 본인의 학력 위조 혐의와 그다음에 아들 아들의 그 대학과 그다음에 대학이 다시 완화되고 학생부를 가지고 서울대학에 입학하는 과정들 이러한 아들과 본인의 이제 직접적인 문제와 정말 평생 70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했는데 예, 예. 아들의 문제가 당장 아들이 직접 징계 대상에 올라갈 수 있는 위험 수위에 올랐고 본인의 70평생을 평가해 달라고 했는데 학력 위조 혐의가 드러나면서 사실상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히려 기자회견 이후에 불거진 언론의 그 이 기사들과 그 폭로들이 사실상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 아니냐. 그런데 여전히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앞서 두 분 그 지적한 것처럼 예. 오락가락한 그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보면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이거는 계속해서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종편의 그 소위 말하는 정부 여당, 그 진보적 성향의 패널들마저도, 이거는 어렵다. 부처를 죽여야 부처가 산다. 이제 어제 그 직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부처를 죽여야 부처가 산다라고 하는 쪽으로 기본적인 입장들이 모아지면서 더 이상 옹호나 디펜스가 안 되는 상황까지 몰려간 시간이 7시 전후에 이 결정적 하자 이야기가 이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회견 이후에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여당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여론도 악화됐다. 그걸 원인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네. 분석이었습니다. 자, 안경환 전 후보자는 사퇴했지만 남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와대 검증 부실 문제, 이거 비판 피하기 사실 어렵게 됐어요. 야권에서는 인사검증을 담당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까지 하고 있는데 야당의 목소리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인사수석이 과연 장차관 후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지, 민정수석은 국회로 보내는 인사청문 후보자들을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인사 5대 원칙을 위반하고 또 책임은 보은 코드 인사를 한 것에서부터 연유를 했다고. 지난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무엇이 발단입니까? 바로 민정수석실에서 농단 세력 근절 못했고 눈 감아줬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문정부도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부실한 인사들을 놓고 부실한 검증을 한 결과 지금 인사 참사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 야당의 공세였는데 공동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을 의미하는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나와주신 네 분께 제가 OX를 판례를 한 부탁을 드릴게요. 야당이 주장하는 조국 책임론. 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은 O를, 이거는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자, 앞에다 꽂아주십시오. 정확하게 좀 책임론이라는 건 예. 책임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후에 처신에 대한 부분은 그것까지는 아니고, 야, 책임론 다른 제기 부분이죠. 자체만 일단 하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또 토론이 있으니까 제가 주제를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야당이 주장하는 조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야당. 이 모습은 합당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니면 지나치다? 자, 김희경 전 국민의당 대변인부터 보시면
5 합당하다고 하셨네요. 지금 보면 네 분이 다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토론이 안 되겠는데요, 보니까. 자, 토론할 거 많아요. 김희경 전 예. 대변인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5를 선택하셨어요? 어찌되었던 간에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 부실한 인사검증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른바 고위공직자의 5대 그 부적격자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병역 면탈이니 부동산 투기니 하는 5가지 기준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그 전 정부에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 5가지 문제가 인사적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5개 비리 관계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국민께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참모로서 핵심 참모로서 대통령이 밝힌 원칙, 국민에게 약속한 인사 기준에 따라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식이든지 간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5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지금 똑같은 이유실 거라서 제가 질문을 조금씩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 제가 박정화 전 대변인께 드릴게요. 조국 책임론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합당하다고 보시죠. 그러면은 뭐 이유는 아마 비슷할 거로 제가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책임은 어떤 형태여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양 이사장적인 뭐 책임이 있다 없다 이게 처신까지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말아야 처신의 되나. 문제까지 나간다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그럼 어떤 처신까지 형태? 해서 그래. 스스로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양 이사님 말씀 주신데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그 아들의 문제, 그러니까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아들의 문제, 그다음에 뭐 다른 의혹 뭐 이런 것도 오후에 기자회견 이후에 더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그 혼인 거짓 신고, 거짓 무효의 혼인 신고가 결정적이었다고 보고요. 그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근데 그 뭐 청와대에서 확인은 안 해주지만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기준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 다음에 인사검증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민정수석이잖아요.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그 전 정권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러저러한 의혹에 대해서 검증 과정에서 나오는 의혹에 대해서 과연 내부적으로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선을 넘었느냐 못 넘었느냐를 안에서 판단해 줘야 되는데 저는 이 판단에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도 생겼고 그다음에 이전에 후보 뭐 몇몇 후보 있었지만 뭐 지나가고 향후 있을 김상곤 후보자나 그다음에 조대엽 후보자나 이런 후보들에 대해서도 검증에 문제가 없다라고 상품으로 내놓은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정리되고 스스로 거취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향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전에 우리 자료 화면으로 봤지만 지난 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우병우 민정수석이었잖아요. 거기서부터 발단이 됐잖아요. 민정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냥 안에서 과거처럼 그냥 진보 진영의 도덕적 상대적 우월주의 가지고 우리는 된다. 쟤들하고는 틀리다라는 판단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정리가 되어야 향후 이런 참사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론의 그 결과는 거치까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강한 주장이신 것 같은데 자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책임론이라는 거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좀 구분을 좀 해야 돼요.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민정수석으로서의 실무적인 책임의 문제가 반드시 짚어져야 하고요. 두 번째로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 전에 정말 오피니언 리더로서 영향력을 가진 입장에서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주장을 아주 신랄하게 펴왔어요. 본인의 과거 주장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합니다.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나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은 두 가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무능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감각하거나 그렇습니다. 무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민정수석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사에 대한 전부 검증을 하는 것이 지금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안경환 장관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이낙연 총리부터 지금 인사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제기됐고 그 제기되는 문제 자체가 억지 제기라고 하기보다는 제기는 충분히 타당한 이유들이 다 나오는데 그런 문제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안경환 장관 같은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을 또 인사에 검증을 통과시켰다? 이건 무능한 거죠. 사실 그 한 달 이상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검증 시간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더 철저하게 봤어야 하고 아주 작은 의심의 여지라도 있으면 그걸 들춰내서
정말 치열하게 따져봤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나타난 결과로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제가 무감각하다고 얘기했다면 한 부분은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것을 봤는데 별거 아니라고 넘어갔을지 몰라요. 네. 왜? 이건 일반인들이 봐도 알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 허위 혼인 신고 같은 경우는 2006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인권위원회 위원장 갈 때 그때 제기됐던 문제예요. 예. 근데 그때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그냥 넘어갔다고 그냥 갔다면은 문제 없을 것을 알고 넘어갔다면은 지극히 무감각한 것이죠. 이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주 치명적인 초창기에 그 어려움을 주는 것인데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대통령의 인기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 대한 것을 참고는 할 뿐이지만 국민의 뜻을 따라가겠다. 정말 위험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오만한 얘기고. 제가 옛날 지나간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2005년도 7월입니다. 참여정부 때예요. 2005년도 7월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대 총장이었던 이기준 총장을 교육부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지명을 합니다. 사흘 만에 본인 스스로 옷을 벗어요. 벗은 이유가 총장으로 있으면서 판공비를 과다 사용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총장으로 있으면서 교수로 있으면서 부당하게 사회이사로 참여했다는 문제 하나. 그리고 아들의 병역 문제, 병역 기피를 위해서 권력을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서 옷을 벗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옷을 벗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기준 부총리가 그렇게 옷을 벗으면서 이기준 총리를 부총리 자리에 지명하는데 검증에 참여했던 인사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다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인사검증에 책임을 졌던 민정수석 사표 냅니다. 인사수석 사표 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표를 다 수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박정규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들어간 분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들어가서 인사 시스템에 대한 검증 제도 보완을 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5가지 인사 배제 사유를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해놨던 일들과 관련해서도 지금 빼도 박도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거죠. 자, 지금 여기 두 분께서는 책임론을 구체적으로 거치 문제까지 연결을 지으셨는데, 자, 양문석 이사장께서는 이 책임론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말 할 말 많은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아까 그 앵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으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왜 우리 박성규 차관께서는 노무현 정부 때 사례로 2005년 사례로 될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민정수석이나 인사위원회들이 다 사퇴를 냈던 일단 말씀하시죠. MB 정부의 고소용 그 내각이 줄줄이 소위 말해서 인사 참사였거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 국무총리부터 줄줄이 그때 인사 참사라는 표현이 계속 나왔습니다. 말이에요. 지금 상황을 인사 참사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그러면 첫 번째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당시 그 인사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람이 있었는가? 없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현재 그 인수위를 거치지 않은 것과 거친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시에는 60일이라는 인수위를 거친 이후에 그러한 인사 참사가 발생을 했던 거고요. 현재는 인수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본다라면 참 저렇게 이야기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 보궐선거가 왜 발생했는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자신의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과 그다음에 국정농단의 사실상의 주역이고 방조자였던 자유한국당의 역할들에 대해서 왜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들 첫 번째 짚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후보자가 150개에서 200개의 이 질의서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민정수석실의 극소수의 그 민정수석실 그 검증 멤버들이 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민정수석실이 그러면 그 정보기관이나 관련 부처에 의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은 현재 국내 정보 수집을 중단한 상황에서 국정원에게 인사 파일과 인사 정보와 평판과 내부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보 라인은 경찰 정보 라인 정도 한계가 현실적으로 지난 정과 비교했을 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인데 그러면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료와 그다음에 사실상 이번 그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튀어나온 내용이 법원 행정처에서 그 자료를 주면서 이제 판결문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커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복합적으로 있는데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동거 내각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법원에 대해서 어떤 인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 정부에서 계속해서 정보를 흘릴 가능성들도 높은 그 의심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는 여러 가지의 현재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 검증 시스템은 전 정부의 동거내각, 그다음에 본인의 부정직석, 예, 예. 그다음에 그 실무자의 그 소수, 예.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얽혀 있는 상당히 가도기적인 그 시스템이라는 측면들을 무시하면 모든 책임을 조국 민정수석에게 던질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되는 것들은 시스템상에서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지만 예. 이 상황을 가지고 MB 정권과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와 비교도 안 되는 현 상황을 가지고 민정수석을 보고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잠깐만 질문 좀 드리고 타자에 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렇다면 아까는 저 야당의 조국 민주당에 대한 책임 제기는 좀 합당한 면이 있다고 보셨는데 그럼 어떤 형태의 책임이어야 되는 건가요? 자, 비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구절절 저는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판들이 강화돼야 말 그대로 현 정권이 비판 속에서 비판을 외면하고 불통과 막을 치는 게 아니라 저 비판들을 아주 아프고 따끔하게 수렴하면서 이후에 재발되지 않는 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하다. 책임을 지는 방법은 좀 더 잘해라와 너 안 되겠다 나가라. 두 가지의 그 책임을 묻는 이유는 두 가지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너 안 되겠다 나가라가 아니라 좀 더 잘해라. 그럼 잘하려고 하면 빨리 시스템 구축하고 정돈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러한 그 불상사가 안 나게 해라라고 하는 걸 실무형에게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험결과 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대통령한테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 험결과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민정수석에게 물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비판할 내용과 민정수석에게 비판할 내용이 분리되어야 되고 각각은 청와대는 판단할 건 대통령이 판단해야 되는 영역과 그 민정수석이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른 거죠. 김희경 전 대변인께서 지금 하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빠르게 드릴게요. 저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직을 내걸고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좀 유보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요.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에 나와서 해명을 해라. 그래서 진상을 밝혀라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국회에 나와서 저간의 검증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운영위에 나와서 해명하고 질책 정도는 받은 거는 그건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아까 앞서 나와서 검증 과정에서 청와대 문제를 약간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다르게 보는데 이번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국회에 송부한 인사청문 보고서에 혼인무효라고 게재되어 있었다고 해요. 제적등본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청와대 검증팀이 혼인무효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혼인무효? 누가 봐도 이거 큰일이거든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됩니다. 또 아울러서 그 문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과연 적합한가에 대해서 검증해보고 충분히 검증해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청와대가 이번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문제다라는 표현을 자꾸 해요. 저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공사 구분을 잘 못했다고 봅니다. 사적인 문제와 공적인 문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혼인무효라는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것을 사적인 문제라고 봤던 것은 큰 문제가 아니냐. 이것이 화를 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두 분도 지금 발언 기회를 요청하셨는데 박정화 전 대변인부터 말씀하시죠. 김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전제를 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 돼야 돼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런 면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향후 있을 문제에 대해서 문제 좀 드러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좀 전에 양 이사님 말씀 주셨지만 지난 정부 잘못 있었죠. 그리고 그래서 조기 대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양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잘못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는 게 이번 조기 대선의 큰
이유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근데 지난 정부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 괜찮다. 저는 익스큐즈가 안 된다고 보여요. 두 번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혼인무효 소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책은 아주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인사청문 요청서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검증팀에서 하루 이틀이면 다 볼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2006년에 얘기했고 일주일 전에 청와대 검증팀에 또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이건 뚫고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민정 라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아주 말씀하시죠. 아까 양문석 이사장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을 좀 하고 가야 돼요. 답을 좀 하시죠. 왜냐하면 왜 MB 정부에서 있었던 얘기는 예를 들지 않고 많은 사례가 전 정부에 있었는데 굳이 그 사례를 왜 드셨냐 이렇게 좀 하셨어요. 우선 왜 노무현 정부 얘기를 들었냐면요. 오해하지 마세요. 조국 민정수석 물러나야 된다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는 그렇게 엄중하게 판단하고 엄중하게 처리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안경환 법무장관 얘기했습니다. 11시 기자회견 본인의 뜻대로 했겠습니까? 청와대하고 상의해서 한 겁니다. 청와대에서 이 정도 선에서 당신이 막아놓으면 청문회 가서 그 다음 상황 보고 우리가 대처해 나가겠다고 얘기가 돼서 간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자면 그 정도로 상황 인식을 아주 안이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들이 내세우고 본인들이 약속한 그 원칙을 저버리면서도 너무 뻔뻔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밀고 가려고 했던 이 의지에 대해서 과거 본인들이 계승했다고 하는 노무현 정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 엄중했던 상황 인식을 하라고 말씀을 꼭 좀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이명박 정부에서 왜 책임을 안 졌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낙마한 사람이 12명입니다. 그리고 2월 25일 날 출범한 정부가 6월 25일 날 비서실장 이하 거의 모든 수석이 다 옷을 벗습니다. 고소영 내각과 관련된 책임의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책임을 그렇게 엄격하게 물었던 정권. 오랜만에 듣는 얘기네요. 고소영 내각이라는 얘기는. 그런 정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개월 만에 청와대 비서실장 이하 거의 모든 수석들 또 비서관들 적지 않은 숫자까지 다 바꿨던 겁니다. 그렇게 책임을 물었던 겁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박정화 대변인 얘기를 잘해 주셨는데 과거에도 그랬는데 왜 지금 시비 거냐고 얘기하는데 시비 거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그 적폐청산하자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적폐청산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본인이 5가지 배제 원칙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이렇게까지만 안 해놨더라도 밀고 가도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따지기 어려울 거예요. 누가 그 배제 원칙 세우라 그랬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던 많은 분들이 표를 주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조금 좀 믿음직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런 노력에 대해서 그래 괜찮겠다고 박수를 보내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5대 배제 원칙을 세웠을 때 그때 마음은 어땠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때를 잊어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청와대의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무섭게 여겨야 합니다. 근데 토론을 하면 이제 저도 또 제 반론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거 지금 듣고 나서 뭐 하실 말씀 많은 표정을 지으셨는데 말씀하시죠. 뭐 동의합니다.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예전 정부와 비교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를 꼬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기에 거슬렸던 게 2가지인데요. 박정화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지금은 괜찮다. 예전에도 그랬는데 뭐 지금도 괜찮다라고 한 의도가 아님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왜 MB 정부에 책임을 지지 않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직접적인 책임을 지금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민정수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금 그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MB 정부의 인사 관련 라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5년 내내 이 담당 비서관은 그대로 갔습니다. 한 분도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인사 관련 담당 비서관. 민정수석은 바뀌었어요. 민정수석은 그 검증의 문제에서 이 직접적인 책임을 주고 바뀐 게 아니고요. 다른 문제로 바뀌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그 속에 포함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간접성이 있었다는 부분과 직접적으로 지금 조국 수석이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것은 뉘앙스가 다르고 그다음에 정치적 책임 과정에 있어서 그 이전의 과오가 이 누적되어 있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면서
직접적으로 그 사건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예, 예. 그 누적된 사건까지 포함하기에는 우리가 그 누적된 이전 사건 때문에 책임을 졌다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거는 좀 정확하게 자, 해야 요건 잠깐만요. 요거는 지금 주제가 좀 다른 주제가 있으니까 그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요거는 일단 조국 책임론에 대한 건 다 합당하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책임의 구체적인 모습이 뭔가를 갖고는 아주 다른 견해를 지금 다 각자 피력해 주셨는데 이 주제도 이것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OX를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의견을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안경환 전 후보자가 사퇴하고 여러 가지 인사 문제가 발생한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아직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는,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 입장을 밝혀주세요. 먼저 김희경, OX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해주시는데 김희경 전 대변인 찬성합니다.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사과를 해야 된다? 네. 어떤 근거입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거나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다만 이번 인사 문제는 아까 뭐 참사냐 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잠깐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참사다. 그러니까 되게 5가지 기준을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국회의원 출신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제시한 그 기준으로 제시했던 것을 한두 개쯤은 모든 후보자들이 다 갖고 국회로 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약속, 대통령의 원칙이 무너진 겁니다. 따라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양해를 구할 것은 양해를 구해야 이번 인사 국면이 정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꼭 그렇다고 꼭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예. 대통령, 왜 청와대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인데 대통령이 인사권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박정화 전 대변인께서는 일단 참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도 그 뭐 대국민 사과하니까 너무 무거울 수 예, 예. 있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무언가의 입장 표명은 있어야 대통령이 된다고. 직접 네. 모습을 드러내서 하는 입장 표명 정도는 첫째 있어야 된다. 하나는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건 국민의 기대거든요. 예. 그리고 그동안의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방식을 보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쯤에 대해서 당신이 먼저 말씀하셨던 5대 원칙이니까 예. 이 건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그다음에 그동안 그 인사를 하면서 어려움 국민들한테 말씀드리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많이 지지해 줄 수 있어요. 그 이유 하나. 두 번째는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제가 이 방송에서 인사 이렇게 그냥 가셔도 좋다. 그다음에 야당 너무 많이 발목 잡는 거 좋지 않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시간 이후부터 좀 상황이 바뀌어요. 5명에 대해서 그 후보자 일요일 당일 발표하시고 그렇죠. 지난주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오후에 인사가 오후에 인사 그렇게 발표하셨어요. 발표하셨죠. 월요일 날 국회 가서 시정 연설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인사에 대해서 언급하시려니 그다음에 야당에게 약간의 협조 당부의 말씀이라도 하시려니 했는데 전혀 말씀 없으셨어요. 이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 강행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좀 문제가 됐던 안경환 후보 등등등 뭐 부실 검증의 종합 세트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다 내놔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오기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다음에 대통령을 위해서 좀 바로잡을 시점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대통령께서 잠깐 뭔가 아까 네. 오기란 표현인데 그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지만 뭔가에 어떤 이렇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라는 게 익히거든요. 저는 강한 의지가 근데 그게 혹시 안경환 전 후보자나 조국 민정수석이 자칫 낙마를 해버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낙마했건 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 좌절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는 건 아닐까요? 글쎄요.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으로 적합하게 예. 검찰 개혁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쭉 있을걸요? 꼭 그 두 분이 해야 된다는 법 어디 있어요?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능력을 갖고 같이 예.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거기서 이렇게 문제 있는 분들을 골라내고 그다음에 앞으로 혹시 참자의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뭐 격하게 표현을 말씀드렸지만 오기 인사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절차들 진행하고 있는 분들한테 꼭 맡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간입니다. 자,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대통령의 사과의 필요성 필요하지 않다. 어떤 걸로 보십니까? 필요하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진솔한 말씀 한마디 하면은 이 문제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사과에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왜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정말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정말 쉽지 않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는 상황이 있으니 국민 여러분 이번 한 번만 양해를 해주시면은 다음번 인사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분들 약속한 대로 가도록 하겠다. 그러나 지금은 시급한 상황이다. 여러분들 내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겠다는 것 아니다 하고 진솔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국민과 소통하시고 국민과 소통 잘하시는 분이 야당하고 소통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인색해요. 지금 박정화 대변인 얘기하신 것 중에 오기 비슷한 게 있는 것 같다. 저도 똑같이 느껴요. 정권 초반에 밀리면 안 된다는 일종의 그 싸움의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반발 야3당이 같이 반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국회의 얘기는 참고 자료일 뿐이지 국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구성된 분들이 국회입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무한 권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대의에서 행사하고 있는 권력을 무시하면서 그 의견을 무시하면서 다른 국민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의회 정치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이게 좀 걱정스러워요. 아까 그 양문석 이사장께서 얘기하신 거에 한마디 좀 첨언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MB정부, 참여정부 나누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그거 정말 위험한 얘기예요. 어느 정부와 관계없이 이제는 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인식하자 그거예요. 그냥 두루뭉실 과거 당신들 이랬으니까 우리 이랬으니까 넘어가지 말자 그거예요. 저 얘기했어요. 조국 민정수석 물러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문제 과거 그렇게 엄중하게 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인식을 본인들이 할 때도 가져라 그거예요. 자, 조국 민정수석 제가 아까 얘기할 때 그 얘기했어요. 과거 주장에 대한 책임도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자, 위장 전입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 사람들이 제기된 사람들이 그 자녀 교육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 가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일이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했어요. 음주운전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건 미국 같으면 청문회 설 수 없는 문제라고 굉장히 신랄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얘기가 이어집니다. 뭔지 아세요?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이런 후보자들의 지명부터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고 수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앞에 부분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본인이 그때 오피니언 리더 입장에서 책임 있는 지성인의 입장에서 했던 얘기에 이제는 힘을 가진 입장에서 그 얘기를 본인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는 그 얘기를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엄중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양문석 이사장께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일단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사과해야죠. 지금쯤 사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낙마 1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낙마 1호에 대해서 사과라는 표현에 이제 다양한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유감 표명부터 시작해서 대국민 사과까지 가장 높은 단계는 대국민 사과, 그다음에 이 수석들 회의에 나와서 그 유감 표명 이런 그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박정화 대변인이나 박성규 차관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어떤 입장 표명 정도 그리고 최소한의 유감 표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낙마 1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오기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의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난관이 있었고 결국은 취임을 했습니다. 저도 좀 더 야당을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있어서 계속 글을 썼고 그 방송을 했는데 어쨌든 취임을 강행을 했어요. 강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상황이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BBQ 치킨이 그 치킨 값을 올리려고 하면서 가맹점법 위반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맹점의 그 갑질과 그다음에 점주의 그 을과 병의 위치, 말 그대로 을과 병들을 지키기 위해서 갑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이 제재하거나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BBQ 치킨이 이 치킨값 인상을 시간 만에 철회를 합니다. 그리고 1위 기업 교촌치킨도 올리려고 하다가 철회를 합니다. 즉 이 부분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민생에 대한 시급함들이 존재를 하거나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같은 한미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거나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험결과 그다음에 능력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민생과
그 정치적 영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구분하고 간다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현재 인사 문제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나라가 나라답게 예, 예. 국가 대개조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마 1호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통령이 직접 유감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전에 그 역대 대통령들의 권위주의적 그 모습과 극히 서민적 친서민적 행보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비교한다라면 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이 유감을 표명하는 게 외려 더 자연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주제를 다뤄봤는데 아주 치열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룰 토론 주제가 꽤 있어서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안경환 사태의 뒤끝, 뭐 이 정도로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왜냐하면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했지만 여전히 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 한 3가지 정도를 꼽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허위 혼인 신고 검증의 진실입니다. 사실은 안경환 전 후보자는 청와대에 해명을 했다라고 본인 입장을 밝혔는데, 반면에 청와대는 몰랐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청와대가 알고도 그냥 넘어갔다라는 가능성이 일단 제기될 수 있고요. 아니면 허위 혼인 신고는 오로지 본인만 아는 문제니까 청와대가 알 도리가 없었다. 뭐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자, 김희경 전 대변인께서는 이 두 가지 입장이 지금 어떻게 진실공방처럼 잠깐 가고 있는데, 글쎄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시나요? 결국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네. 국회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번 청와대 대통령이 첫 인사를 발표할 때도 그랬지만 춘추관에 가서 브리핑도 자주 하고 질의응답도 과거 정권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특히 이런 문제야말로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안경환 후보자와 그 청와대 입장이 약간 뉘앙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뭐 안경환 후보자와 조국 민정수석이 밝혀야 될 문제이긴 하나, 아까 예, 말씀드렸지만 되게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만 봐도 공적인 문제와 사적인 문제를 구분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이 사안의 엄중함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뭐 첫 번째 거는 저희가 이어진 주제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사실은 뒤끝이라고 할 만한 게 이 허위 혼인 신고의 결정적 증거가 된 판결문이거든요. 이 판결문은 사실은 야당 의원이 입수를 해서 그리고 내용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엄청난 이슈가 돼버렸는데, 자, 양문석 기자님. 네. 뭐 아까 이 얘기 잠깐 하셨는데 청와대 쪽에서는 이 판결문 자체를 보고 공개한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그 태도에 대해서 정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김기춘 씨의 초원복집 사건, 정말 지역 감정을 자극을 하는 그 초원복집 사건의 결론은 누가 도청했냐로 본질을 따지지 않고 도청의 주범을 찾는다고 모든 언론들이 그렇죠. 그때 내용보다는 그 도청 여부가 훨씬 더 이슈가 됐었죠.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입니다. 정윤회 국정농단, 정윤회 부부, 정윤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에 2014년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입니다. 누가 유출을 했냐? 국정농단을 정윤회 최순실이 하고 있는 시점에 유출 논쟁으로 본질을 흐려서 결국은 탄핵 국면까지 왔습니다. 4.13 총선 때요. 새누리당에서 살생부 유출 사건, 그 살생부가 왜 짜여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었습니다. 윤상현 대통령님 저 여기 있어요라고 했던 그 유명한 윤상현 윤상현 의원의 김무성 대표 욕설 사건, 누가 이걸 녹취했냐라고 하면서 윤상현과 그다음에 김무성의 갈등과 당내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이 포커스가 잡히는 게 아니라 유출이나 도청에 대한 문제로 잡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본질을 흐리고 오히려 외곽치기, 초점 흐리기, 물타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 이런 시도 자체가 이전 정권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나온다라면 현 정부 정말 심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 처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주광덕 의원이 해명한 바에 따르면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로 왔고 거기에 첨부돼 있는 자료 중에 그러니까 혼인 무효라는 그
기록이 있고 그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법원에 요구를 해서 받았다 이거거든요. 예. 그럼 그 과정도 문제라고 보시나요? 자, 일단 주광덕 의원은 예.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그 틀 속에서 예. 법원 행정처로부터 사본을 받았던 것이고 예, 그리고 예. 자기는 그 제조 등본에서 그 의심을 했고 그 의심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주광덕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에서는 저는 합법적인 절차를 예. 밟았다고 생각을 예. 해요.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전혀 현재의 안경환 인사청문과 별개의 문제고 전혀 다른 문제고 이 문제가 지금 시점에서 부각돼서는 안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아.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부각된 게 약간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핵심 쟁점이고, 그 다음에 현 정부나 민주당의 책임이 있는 그 인사들이 예.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과 없이 제기하는 것. 즉, 안경환 내정자 낙마 관련해서서 예. 그 사과 없이 유감 표명 없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어디에서 유출되었냐, 누가 찔렀냐 예. 이런 식으로 그 초점을 흐리게 하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비판해야 알겠습니다. 된다고 보는 거죠. 자,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판결문이 공개된 과정과 이런 게 여기 좀 뭐 알가볼까 보니까 사실은 인터넷 공간상에서는 굉장히 논란거리로 지금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인터넷이 위험한 거죠. 예. 양문석 이사장이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에 때가 묻었느니 손톱이 어떠니 얘기 되겠어요? 그 가리키는 손가락이 문제다라고 그럼요. 한다는 거죠. 국회의원으로서는 청문을 요청받은 후보자에 대해서 자료 요청할 수 있죠. 자료 받을 수 있고요. 그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다? 전형적인 물타기 맞고요. 네.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돕는 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더하는 분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실관계에 따라 잘못은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야 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기회는 균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지금 그 과정이 공정하냐 아니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본인들이 공정한 과정을 강조를 했는데 아주 불공정한 쪽으로 자꾸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세 가지라는데 마지막 세 번째 뒤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안경환 전 후보자가 문제가 됐던 거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다뤘던 내용 말고도 여성 간에 대한 논란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전 같았으면 아마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단박에 성명 발표 아니면 반박에 했을 텐데 이번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비판이 야당 쪽에서도 꽤 있었거든요. 박정아 전 대변인께서는 요번에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침묵 역시 진영 논리라는 게 무서운 건가요? 그 이제 두 가지 나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진영 논리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판단 기준이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거는 조금 굉장히 넓게 양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여당의 그 여성 정치인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판단을 좀 다르게 하는 것 같다. 네, 판단을 다르게. 이거는 뭐 괜찮다. 혹은 이렇게 해도 된다. 이 정도는 상관없다라는 것 하나이고. 두 번째는 아쉬운 게 뭐냐면 야당 정치인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과거 정부의 이 여야가 바뀌었을 때, 공수가 바뀌었을 때 이 정도면은 이미 이전에 판이 끝났을 거예요. 뭐 하고 있는 정치인들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세비만 맞고 앉아있는 분들 왜 국회의원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중한 엄한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상황들을 알겠습니다. 그냥 놔두고 있다는 거. 자, 이 주제는 양문석 이사장께도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제 안경환 내정자에 대해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그 청와대에 그 강력하게 자신들의 입장들을 전했다라는 게. 잠깐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2시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청와대 발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굉장히 논란이었죠. 임명들을 두고. 그러나 결국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에 임명하겠다고. 아직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이 안 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겠다는 속보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좀 이따 이어가고요. 자, 마저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그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추미애 대표가 또 그 안경환 내정자에 대해서 불가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가 이제 언론 보도의 기본이고요. 예.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전 같으면 공개 기자회견 했을 겁니다. 그죠? 예. 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그 인지상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안경환, 뭐 모든 사람들을 옹호해주고 싶은 욕망이 울뚝불뚝 솟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직전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야당 성향의 패널로서 강하게 단호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개인이라는 게 아니라 나와 너와 우리가 문재인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이번 정권 교체를 염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 또한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현 정부가 순항하면서 적폐 청산과 시스템 청산과 다양한 미래를 향한 그 준비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망들이 훨씬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덕적 한결에 대해서 자꾸 뛰어넘고 싶은 그러한 욕구와 충동들을 계속 느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전직 위원이 주광등이 다 봐라 안경환 내정자에 대해서 42년 전 자료를 어디서 구했냐라고 하는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하는 행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단호하게 비판을 해왔었는데 이러한 부분 최소한의 예의와 염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들과 함께 그러한 인지상정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부분들 그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을 죽일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보다는 실패로 가게 할 수 있는 아주 독소적인 요인이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뼈저리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송에서 안경은 어땠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뭐 옛날에 추억이지. 왜 추억을 추태로 몰지?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정치고 행정이고 그다음에 평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욕망들을 누르고 있는 거죠. 지금 여당 쪽에 아주 쓴소리 해주셨습니다. 자, 김미경 전 대변인께서 지금 발언 기회 요청하셨습니다. 짧게 좀 해주시죠. 인지상정인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최근에 이제 여당 의원들이 조금 당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권이 출범하면서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가고 있는데 인사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약간 가치관 혼란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대응 방식에서도 약간 혼란을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 주광덕 의원 문제도 나왔지만 그 여당의 대표부터 해서 이 문제를 야당의 발목 잡기다 이런 식으로 정쟁의 프레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저는 앞서 몇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과거 정권부터 있었던 인사적폐의 청산, 그다음에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이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인사청문회, 인사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토론 짧게만 얘기 드릴게요. 지금 여성 의원들 얘기했는데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정치 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전 정말로 필요한 가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책임 있는 분들에게 특히. 그게 뭐냐면 균형 감각이거든요. 균형 감각은 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공개적으로 당신 잘못이요 라고 지적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잘했을 때 정말 당신 잘했습니다 하고 박수 칠 수 있을 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을 때 저는 우리 사회 발전한다고 믿는데 지금이야말로 그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토론 주제가 좀 기다리고 있어서 속도를 좀 더 내보겠습니다. 지금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뭐 그렇게 되면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이어서 두 번째 임명 강행이 되는 셈인데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이런 입장을 예고한 게 있거든요. 그 목소리부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도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애
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역시 이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장관에 임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청문 보고서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자, 여기서 네 분 패널께 OX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후가 되면 강경화 장관이 임명이 됩니다. 자, 여러모로 봐서 지금 상황에서 강경화 장관의 임명 이해할 만하다 하면 O, 이해하기 어렵다 하면 X를 들어주세요. 자, 보면 요거는 둘로 약간 엇갈립니다. 자, 한 분씩. 먼저 김희경 대변인은 이해할 수 없다를 선택하셨네요. 아, 정말로 걱정스럽고요. 네. 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하고 네. 계속 촉구해 왔는데 결국 이런 일을 벌이게 돼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협치의 틀, 협치와 관련된 신뢰는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앞서 화면에서도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협치와 관련된 그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네, 예. 저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협치에 대한 원칙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야당이 적법하게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네.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슨 협치를 하자는 거냐. 설마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협치라는 것이 나 이렇게 갈 테니 당신도 그냥 따라와 줘. 이런 협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뭐 인사 문제 뭐 시급할 수 있지요. 예. 근데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이 국정을 이 정부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어요. 여수야대 전국이잖아요. 예. 야당이 협조가 없으면 전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정권 초창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대감을 가지고 전국을 운영할 수 있지만 당장에 조금 있다가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입법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될 텐데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해서 어떻게 야당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때는 도대체 어떠한 명분으로 협치를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참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알겠습니다. 양문석 이사장께서는 이번 강경화 후보자의 외교장관 임명 뭐 강행이라고 표현을 쓸까요? 아무튼 그거는 이해할 만하다라고 선택을 해주셨어요. 예. 그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을 하자마자 갑으로부터 받은 그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한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BBQ 치킨의 그 기습적인 인상들도 제압을 했고 그다음에 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의 그 임원들의 갑질이 그 또다시 발견되면 그 임직원에 대한 정직 해고 등 중징계를 또 마련하게 만들었던 이런 과정들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나 서민들 입장,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이라는 게 이후에 활동과 그 운영을 보면서 많이 동의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과 그다음에 주변 그 이 강국들과의 그 이 협상들을 줄줄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 무대에서 가장 그 역량이 뛰어나고 그 인적 네트워크가 강한 강경화 그 후보자가 아마 적격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 그 다음에 뭐 실질적인 여론 지지율도 60% 이상의 임명 동의에 대해서 이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다라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치명적인 안경환 내정자와 같던 치명적인 사안이 아니고 현재 시급하고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입장에 있어서, 그 다음에 당장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입장에 있으면 강경화 외무부 장관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이 부분들이 정치적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외무부 장관 없어도 되잖아 라고 이런 무책임한 그 야당의 공세는 좀 야당의 공세일 뿐이고, 그 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던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정문의 보이콧이나 장애투쟁이 너무 나갔다. 그러면서 외려 그 부분에 대한 스스로들의 정당성들을 국민들로부터 잃어가는 그 야당의 성명들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강경화 외무부 장관 내정자의 이 임명 강행은 충분히 이해하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이해할 수 없다를 선택을 해 주셨어요. 그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 모두가 저 또한 마찬가지고 야당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내각을 완성하고 그리고 힘을 합쳐서 국내외 산적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데 누구도 거기 이질하지 않습니다. 늦어지는 데 대해서 저도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문재인 정부만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쳐야 될 과정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거쳐야 될 과정.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문제 풀어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본인 마음 내보이고 협조 구하고 하면 저희가 반대할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측면은 지금 뭐 양문석 이사장이나 우리 박정화 대변인 얘기하시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조급증에서 지금 정부가 구성된 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나 조급증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 측면에. 근데 이해할 만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것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 이 문제의 원인을 야당에 돌리고 있어요. 이 문제는 본인이 만든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론조사 설문 문항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뭐라고 물었는지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한 게 문항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로 들어보세요.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문항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56%가 임명 강행해도 된다예요. 근데 제가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문항을 가령 위장 전입과 세금 탈루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었다면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문항에 따라 달리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대통령이 정말입니다. 2시에 임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 국민 앞에 진솔하게 대통령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과정이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것이 들어간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 그것 없이 야당 속상하다, 따라와야 된다라고만 밀어붙이기에는 어렵습니다. 저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야당의 엄포를 엄포로만 보지 마시고 40%의 정권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 소장 표결 거쳐서 과반 넘지 못하면 임명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법안들 국회에서 야당이 동의하지 못하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약속했던 협치의 마음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새겨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화 전 대변인께서는 이해할 만하다고 선택을 하셨어요? 의외죠. 예, 의외인데요. 저도 의외예요. 저는 아까 5기 같은 말씀 드렸고 양 이사장님, 김상조 위원장 강행 이런 거 같은 저는 임명 강행하는 거는 그 5기라고 제가 느끼는 부분에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강경화 장관 많은 분들 얘기하셨으니까 길게 얘기 안 할. 조각은 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OECD 국가 그다음에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는 나라가 첫 외교 무대 대통령이 나가는데 장관도 없이 간다는 거는 저는 전 세계적으로도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조각 빨리 해줘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같은 취지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야당이 못 찾아냈어요. 못 찾아내고 이제 와서 된다 안 된다 소리 하는 거는 정말 발목잡기라고 보고요. 오히려 야당이 해야 될 거는 저는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 수장이 되는 거지만 외교 라인의 1등 참모라고는 죄송해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중이 저는 높게 현 정부에서 외교장관을 보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나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봐야 될 거는 이후에 시간이 있어서 좀 검토해 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지금 외교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라인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잘못되지 않게 바로 견제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의 안보특보, 대통령 안보실장 이렇게 1, 2, 3, 4 쭉 나오고 난 다음에 과거 정권과 달리 지금 외교장관한테 바라는 거는 다른 데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크게 이건 갖고 계속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임명은 이해할 만하다 했는데 약간 가시가 있는 발언이네요. 사실은 외교장관 없이도 한미 정상회담 가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좀 시켜줘야 된다는 설명에 더해서 사실은 외교장관이 비중도 별로 없다. 이렇게 또 말씀 덧붙인 거 보니까 약간 가시도 있습니다. 자, 요 질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각 당의 입장을 짧게만 짚겠습니다, 제가.
일단 국민의당부터 얘기를 좀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사실은 김의겸 전 대변인께서 이걸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려 99%입니다. 저는 이런 지지율 처음 봤습니다. 99. 물론 이게 뭐 특정 지역이 아주 소수만 하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한지는 그건 변론을 치지만 99라는 숫자가 찍혀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인선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는 거 부담감은 당에서 느끼지 않을까요? 글쎄요, 원칙대로 입장을 정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느끼고요. 99%라는 숫자가 참 무섭게 느껴집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얘기를 하면 약 2년 전에 문재인 그때는 후보 시절이었죠. 대표의 호남 지지율이 5%인 적도 있었습니다. 예. 지지도라는 것은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는 않고 다만 지금 호남의 민심이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당은 곧 호남이다라고 이렇게 등식화시켜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중에서 호남 출신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호남의 목소리가 크게 전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국민의당이 뭐 이번 대선은 지났지만 다음에라도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민심을 대변해낸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모든 사람들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에 위배되는 사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호남 민심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양문선 시장께서 지금 긴급히 발언을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아니면 이제 저는 계속해서 이제 박성기 차관하고 저하고 지금 계속 부딪히잖아요. 예, 근데 그 조급증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하고 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에 지자체 선거와 더불어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그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그 공약했던 국방개혁, 교육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과 같은 주요 그 핵심 개혁 그 과제들을 올 가을 정기국회 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 이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는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으로 헌법 논쟁, 헌법 개정 논쟁이라는 블랙홀이 아가리를 불리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방송에 적합지 않은 표현을 쓰셨어요. 블랙홀이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모든 의제를 그 블랙홀 입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위기감과 시급함과 조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일정상 쳐다본다라면 결국은 조기에 이번 그 6월이나 7월 이전까지는 조각하고 바로 2개월 준비해서 9월 그 정기국회로 들어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춰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 있어서 바로 앞에 있는 거대한 블랙홀을 놓고 간 적이 없던 시절과 지금 헌법 개정이라는 블랙홀을 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는 차이가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조급함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박정화 전 대변인까지만 듣고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은 전선을 초기에 다 벌려놓고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씩 하고 만약에 다 못하면 다음 정권에서 그게 정말 옳은 길이고 모든 국민이 바라는 길이라면 다음 정권 이어봐서 가면 되잖아요. 왜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그 기조가 바뀌어야 돼? 알겠습니다. 너무 다 벌리려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아님을 좀 더 강조를 합니다. 자, 지금 다음 주제 역시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주제인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정부의 모습이거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기념식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발언을 했는데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핵 포기 결단은 남북 간 합의의 예의지를 보여주는 정표입니다. 이를 실천한다면 적극 도울 것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사실 그동안 박근혜 정부 그리고 현재 미국의 입장은 이겁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가 아니면 대화에 임하기 어렵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완전한 핵 포기라는 조건을 현재의 미사일과 핵 동결로 수위를 낮췄거든요. 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국과 약간 이견이 있다는 이제 지적 나오고 있고요. 과거 정부와도 다르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 나오신 패널 분께 의견을 좀 제가 여쭙겠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의 조건이 지금 두 가지가 제기됐습니다. 이전 정부처럼 완전한 핵 포기여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핵 동결 정도로 수위를 낮추는 게 타당한가? 이거에 대한 입장을 한 분씩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하나 전제할게요. 북한과의 대화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과의 대화를 하자는데 저거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 그렇죠.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평화를 있죠. 위한 대화는 모두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요건들이 돼야 하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얘기하셨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대화를 하기 어려웠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애꿎은 우리 민간인 금강산 관광 갔다가 북한군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한마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서해 도발하면서 우리 잠수함이라네 우리 천안함 침몰시켰습니다. 우리 군인들 연평도 무차별 포격해가지고 우리 민간인들까지 사상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 어려웠죠. 그때 요구했던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과해라, 진실하게. 재발 방지 대책 약속해라.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도발을 해가면서 다른 쪽에서는 핵을 개발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대한민국 독자적으로 정했던 것이 아니고 국제기구와 또 우리 우방인 미국과 중국까지 동의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갈 수 있다는 건 국제적으로 약속된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느닷없다는 표현을 쓸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불과 한 달 만에 기조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바뀐다 그러면 제가 북한과의 대화를 물꼬를 트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텐데 다른 편에 사드 문제가 같이 있어요. 사드는 안 된다고 하는 본인들이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뒤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를 일부는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당장 미국과 국제사회의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저 정말로 걱정합니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사드 문제, 안보 문제는 마치 우리가 남의 문제처럼 인식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 안철수 후보가 했던 얘기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정말 대한민국 요즘 보면서 이게 나라냐 싶습니다. 성주에서 미군 기지로 들어가는 차량을 군인들의 차량을 민간인들이 검문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군 이사단의 의정부에서 떠나가는 이전에 그분들에게 그래도 위로를 하고 그동안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고 한미 우호 친선을 다지기 위한 민간인 행사가 의정부 시장, 야당 시장이 주관이 된 이 행사가 일부 사람들의 협박과 공갈 속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소형 경비행기가 우리 한반도 전역을 날면서 다 구석구석 다 촬영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다른 한쪽에서는 북한에 대한 접촉 승인 신청이 무더기로 지금 한꺼번에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북한에서 우리 지금 당신들하고 만날 필요 없다. 정말 구걸하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어요. 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이 안보 문제 그런 걱정이 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얘기해놓은 이 부분도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박정화 전 대변인께서는 북한과의 대화 조건 어떤 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쭤보시면 저는 이거 OX OX를 할 필요는 이렇게 없습니다. 하고 싶었어요. 정말 대통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냥 꽂는 게 아니라 거꾸로. 네, 이게 정말로 안 된다고.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북한의 핵미사일 앞에서 우리 무장해제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에 천안함 얘기, 금강산 얘기 다 나왔지만 북한 정부하고는 정권하고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성규 대변인도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그동안 물밑에서 있었던 과거의 역사들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거고요. 김정일 정권하고 김정은 정권 또 다릅니다. 지금 그 미국 청년 원비아요? 봤잖아요. 김정은 정권이 어떤지. 그런데 그 앞에 한미 전략자산 축소하고 훈련 중단하고 핵을 동결해요. 북한 지금 사실상 6차 핵실험 그 앞에 두고 있지만 사실상 핵 완전 보유하고 있고 ICBM 기술 거의 다 왔어요.
저는 이것만은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온 두 분대가 입장을 여쭙겠는데 사실은 제가 준비한 질문 좀 있으니까 짧게 이게 질문을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문석 이사장께서는 지금 이 두 가지 대화 조건이 약간 대치하는 국면인데 어떤 쪽으로 보십니까? 네, 뭐 박승주 장관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그 MB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서해 1차 교전, 2차 교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평화적 그 회담들과 그다음에 그 도전들을 해 왔었고 사실상 안보 문제나 그 전쟁 발발에 대한 그 위기들은 없었던 시절을 우리가 한 10년을 살아봤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끊임없이 그 전쟁의 위기들을 또 그 체감해야 되는 시기를 최근까지 또 한 10년을 살아봤어요. 자, 이랬었을 때 새로운 현재의 경제 국면과 그다음에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현재의 정책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또 다른 방향으로 다른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휴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 한미동맹의 그 관계들, 그다음에 한중, 그다음에 그 주변 그 4강 회담 테이블, 6자 회담 테이블, 그다음에 남북 민간 교류 이러한 것들이 또다시 시도됨으로써 현재의 경제 국면과 대치 국면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또 하나 옳다 그러다 전에 지난 10년 동안 초강경 그 고립 정책이 사실상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새로운 성과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방법론에 시도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시도를 말씀이시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이대로 그대로 또다시 그 15년의 시간, 그다음에 20년의 시간을 계속해서 대치와 경색과 그다음에 처절한 남북 간의 갈등을 계속 노출하고 노정시키면서 전쟁 위기 속에 살 거냐, 안 그러면 그러한 전쟁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이제까지 정책이 안 통했다면 다른 정책을 시도하는 게 맞느냐, 이 측면에서 본다라면 현재의 변화들이 그 상당 부분 이해가 될 수 있다. 안 하느니 못한 게 아니라 함으로써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노력들을 전 정부 차원에서 그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하면 저는 현재 이러한 변화들이 또 한 번의 남북 관계의 변화를 추동해낼 수 있는 기회고 조언이고 조건이다라고 보는 거죠. 김희경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비핵화가 목적지고 핵 동결은 정거장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비핵화해야 된다는 그 목표를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또 하나 전제해야 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어지간한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북 문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미 동맹을 흔들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발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남북 문제, 북핵 문제는 한미 동맹, 그 다음에 주변 국가의 공조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원칙.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청와대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그러면 이게 이슈로 올라가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반응을 했던 모양이에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꺼냈다는 것은 아마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인 공유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지금 당장에 양국 지도자 간의 다소간의 접근법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목표는 똑같다. 그리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추진할 때도 김대중 정부 혼자 단독으로 한 거 아닙니다.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로의 양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 결과로서 육자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했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의 접근법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이 알다시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방침을 가지고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 이런 큰 원칙 문제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핵 동결이 조건이어야 되느냐, 핵 폐기가 조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자칫 공허할 수도 있는 게 북한은 아무런 생각과 입장이 없거든요. 자, 막상 직접적 당사자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도리가 없는데 우리들끼리만 논쟁을 벌인 게 아닌지 참 그렇습니다. 자, 이 주제는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건 교육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념 문제가 굉장히 섞여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고 자사고 폐지 문제가 아주 사회적 이슈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가 폐지 방침을 결정을 했고요. 서울도 곧 뒤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신 네 분의 의견을 이거는 OX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외고 자사고 폐지. 자, 여기 나오신 여러분은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를 해주세요. 자, 이건 양쪽이 아주 절반으로 딱 나뉘었습니다. 자, 먼저 박정하 전 대변인께 지금 시간이 좀 빡빡하니까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은 예. 저는 저 중소도시의 조그만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그 과거 얘기지만 지금 더 심해졌을 텐데 학력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고요. 예.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그다음에 학교에게도 그 학생 선발 기회, 학생도 학교를 선택할 기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경쟁을 해야 훨씬 더 나은 교육의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선택지를 없애버리면 파락군 심각해지고 이 부동산 문제로까지 갈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 사교육 문제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폐지하는 거 꼭 옳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찬성을 하시는 김희경 전 대변인께 발언기 드릴게요. 사실 지금 고등학교 공교육 문제가 심각하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무너져서 결국 그 부담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면 특히 이제 특목고와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독점하고 일반고는 나머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재산이 뒷받침되는 학생들은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친구들은 일반고를 가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1등부터 10등까지는 특목고 자사고 가고 11등부터 100등까지는 너네는 일반 학교 가. 사실상 이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물론 비평준화 지역 일부 지역은 좀 다르게 되고 있지만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사이에 어떤 우스갯소리가 나오냐면 공부시키려면 특목고 자사고 보내야 돼. 일반고 가면 일진될 거야. 이런 소리까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반고 교육 현장을 가보니까 앞에서 한 4-5명 공부하고 나머지는 공부 안 하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까 한편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수 인재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운영했던 특목고나 자사고가 그 본인의 특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됐습니까? 아니거든요. 대부분 입시 예비고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난해부터라고 하는데 경기교육청에서 부천시와 협약을 맺어서 교과 중점 학교라는 걸 운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천시 영내 관내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수학 중점 학교, 과학 중점 학교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특목고나 자사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를 선택해 주신 박성규 전 대변인께 발언기 드릴게요. 교육의 문제를 너무 쉽게 얘기하고 쉽게 손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목고 자사고가 왜 탄생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말씀해 주시죠. 그 이전까지의 그 이른바 특목고 자사고 나오기 전에 이른바 평준화 정책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학교 수준의 공교육 수준의 질이 떨어지고 또 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새로운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요구하는 이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자사고 특목고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 왔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공감하는 게 있어요. 교육에 있어서 획일화가 중요하냐, 다양화가 중요하냐. 그건 뭐 누구하고 얘기해도 다양화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사고 특목고가 뭔가요? 교육 과정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학생들이 원하는 수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걸로 평준화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수 학생들만 모이고 일반 학교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안 간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우수한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을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저 아이들 셋입니다. 자사고 특목고 보낸 아이들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일반 학교 나왔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빠,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그냥 나 열심히 하는 애 아닌데 따라가기 힘들어. 정말 학교 분위기 안 좋아. 자, 자사고 특목고 없애면은 학교의 교육의 질이 높아질까요? 자사고 특목고 없애면은 서열화가 없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열화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중에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사고에 특목고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학교들이 수능 시험에 대학 입학에 성적을 낸다 그러면 거기서 나름대로 똑똑한 아이들 잘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부분을 극복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알겠습니다. 없애는 걸로는 알겠습니다.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양문석 이장님 마지막 발언 기회가 왔습니다. 예, 획일화돼 다양성을 딱 붙여놓으면 당연히 다양성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런데 다양성하고 서열화를 딱 붙여놓으면 다양성을 추구할 것이냐 서열화를 제재할 것이냐라고 하면 고민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서열화와 특근과 반칙을 딱 붙여놓으면 특근과 반칙이 안 되지. 예. 라는 어떻게 비교하느냐. 아까 이제 박승민 차관이 여론조사 설문 내용을 싹 바꾸면서 상당히 예.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비교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가 더 사회적 폐해가 크냐라는 부분을 고민했었을 때 서열화가 갖고 있는 특권과 반칙, 그다음에 이미 고등학생들이 서열화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피땀을 흘려야 되는 상황과 더불어 이미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똑같은 비용과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인내를 감당하게 하는 것 자체가 맞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말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운동 잘하는 애가 있고 싸움 잘하는 애가 있고 시를 좋아하는 애가 있고 영어 좋아하는 애가 있고 과학을 좋아하는 애가 있는 그 교실이 객관적으로 좋은 교실인지 안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있고 싸움 잘하는 애들만 있고 운동만 잘하는 애들만 있는 그 교실이 객관적으로 좋은 알겠습니다. 교실인지 꼭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슈를 쭉 토론을 해봤는데 다 입장이 다른 이슈입니다. 시청자분께서는 어떤 쪽의 판단을 갖고 계시지 모르겠습니다.